저는 경기도에 사는 40 넘은 여자입니다. 저는요, 옛날부터 다른 건 다 참아도 조강지처를 버리는 것들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 친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결혼만큼은 절대로 잘못 선택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엄청 까다롭게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정확히는 시누이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던 거죠. 제가 이 시누이랑 어떤 기가 막힌 연을 쌓게 됐는지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선 제가 왜 이렇게 남편감을 깐깐하게 보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절 낳아주신 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통기타 하나로 동네에서 이름 좀 날리셨대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여자들 앞에서 재롱 피우는 용도였던 것 같은데 그게 또 먹혔나 봐요. 노래는 곧잘 했고 손이 빠르다 보니까 코드 잡는 것도 멋있게 했거든요. 라이브 카페를 운영했는데 그 특유의 조명 아래 앉아 있으면 사람이 더 있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 효과를 제대로 받는 타입이었어요. 동안에다 키도 크고 옷차림도 어찌나 젊게 하고 다니셨는지 저도 어릴 때는 우리 아빠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도 소시적에 그런 아버지한테 홀딱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엄마 말로는 젊을 때 아버지가 통기타 치는 모습을 보고 정신줄을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난다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 뒤만 졸졸 따라다니다가 오빠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된 건데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그렇게 여자에 환장한 인간일 줄은 상상도 못 했겠지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정착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울고불고 싸우는 걸 지겹도록 봤어요. 우리 집은 조용한 날보다 난장판인 날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엄마는 성격이 착해서 아무리 마음속에서 아버지가 꼴도 보기 싫어도 옷 빨래 다 해줘. 삼시세끼 밥 다 차려주니까. 저는 커가면서 그 꼴이 참 답답할 때도 많았습니다. 엄마는 네 아빠도 좋은 점이 많아.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는데 제가 보기엔 도대체 어디가 좋은 건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불이 훅훅 올라와서 엄마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나중 가서야 알았죠. 그냥 어린 딸 정서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걸요. 그런 엄마가 결국 칼을 뽑아 드신 건 제가 23살이 됐을 때였어요. 네,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하신 거죠.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빵빠레를 불렀다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이혼 얘기를 꺼내니까 아버지 반응이 진짜 볼만했어요. 그 인간은 평생 여자들한테 치근덕대고 엄마는 쳐다도 안 보고 살았으면서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웃음을 흘리더라고요. 이혼?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고? 당신 제정신이야? 갑자기 왜 이래? 제가 듣고 있다가 코웃음이 나올 뻔했다니까요. 본인이 한 짓은 싹 지우고 엄마가 문제라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가관이었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요. 아버지 뺨을 있는 힘껏 후려갈기면서 이렇게 소리를 꽉 지르시는 거 있죠. 내가 26년 동안 너 같은 인간 옆에서 계집질 다 참아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징직에 이혼했어야 하는데 내가 우리 딸 공부까지만 다 마치면 이혼하려고 참은 줄 알아. 그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는데 평생 참던 사람이 폭발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장면에서 처음 알잖아요. 그 뒤로 아버지도 말문이 탁 막혀서 눈만 껌뻑거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형적인 분노한 남편 흉내를 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버지가 폭력적인 여자는 줘도 안 가진다느니 뭐니 떠들면서 이혼 도장을 찍었는데요. 그렇게 큰 소리치고 집 나간 아버지가 결국 어디 갔는 줄 알아요. 친할머니 집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지. 며칠 지나니까 다시 엄마한테 찾아와서 치맛자락 붙잡고 울고불고 늘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잔소리에 귀에 피딱지가 않겠다. 다시 받아줘라. 이혼은 실수였다. 같은 소리를 하면서요. 나이 50이 넘은 인간이 저러고 있으니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더 웃긴 건 그 다음 날이에요. 이번엔 할머니가 집까지 찾아와서는 엄마 앞에서 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 애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애미야, 내가 지금 가진 건 얼마 없지만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줄 테니까 저 논팽이 다시 데려가면 안 되겠니? 근데 우리 엄마가요, 더 이상 예전처럼 참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친할머니한테도 묵은 울분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어머님, 제가 이젠 죽어도 저 인간이랑은 못 살아요. 저 인간 저랑 결혼하고 26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때는 나몰라라 하셔놓고 이혼까지 한마당에 다시 데려가라고요? 저한테 그런 짓까지 하고 싶으셔요? 엄마 목소리가 온 집을 흔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 자리에서 찍소리 못하고 돌아갔죠. 저 그날 엄마가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알았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 집 분위기가 어떤 집인지 감이 오시죠? 저랑 저희 오빠는 그 난장판 속에서 큰 거예요. 그래서 저랑 오빠는 어릴 때부터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우린 절대 저 인간처럼 안 살 거라고요. 솔직히 유전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엄마 말고 아빠 유전자를 받았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희 둘 다 사람 만날 때 절대 한눈 팔지 말자. 괜히 헛바람 들어서 어리석은 짓 하지 말자. 이런 맹세를 수도 없이 하고요. 서로 애인 사귈 때마다 감시를 엄청 했다니까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저희 남매 별명이 해바라기였어요. 저희가 그런 거에는 아주 끔찍히 생각하는 걸 다들 아니까요. 오빠는 좋은 사람 만나서 나름 일찍 결혼을 했고요. 저는 조금 늦긴 했지만 34살에 지금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나름 오빠랑 엄마한테도 잘 검증받고 무사히 식을 올렸답니다. 남편한테는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시누이의 남편, 그러니까 심해부님이 복숭아 유통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부여 쪽에 심해부님 집안에서 하는 과수원이 크게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유통회사를 차려서 납품 계약하고 박스 포장하고 공장 돌리고 그런 걸 하는 곳이래요. 몸 쓰는 일도 많고 비수기 성수기 확 갈리는 종류의 업종이라 훨씬 정신없어 보였는데 남편도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죠. 여보, 회사는 어때? 일 힘들진 않아? 요즘 사무실에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네. 아유, 내가 움직이는 걸 좋아하니까 딱 좋아. 오히려 사무실에만 앉아 있으면 미칠 것 같더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체질인가 봐. 남편이 원래 운동광이거든요. 주말마다 조기축구, 러닝, 동네에서 열리는 체육대회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참가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회사보다 밖에 돌아다니고 몸 쓰는 일이 많은 심해부님 회사가 남편한테는 진짜 찰떡이었던 거예요. 돈도 많이 주면 금상첨화겠지만 연봉이 막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생활이 크게 빠듯한 것도 아니었고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다 보니까 월급 밀리는 일도 없었고 연차 쓰는 거나 조정하는 것도 꽤 융통성 있으니까 이 정도면 평생 직장 하고 싶을 만 했죠. 게다가 심해부님이 남편이랑 죽이 너무 잘 맞았어요. 둘 다 운동 좋아하고 잘 먹고 잘 웃고 성향까지 잘 맞으니까 휴일에도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축구하러 다니고 등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 매형이랑 등산 좀 갔다 올게. 또? 여보, 요즘 나랑 너무 안 놀아주는 거 아니야? 아주버님이랑 사귀냐? 무슨 소리야. 내일은 집에 있을 거니까 내일 만회할게. 이렇게 웃으면서 나가요. 저도 농담 따먹기나 하면서 가족끼리 끈끈하게 지내는구나 하고 좋게 봤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몇 번 시누이네랑 펜션 여행도 가고 아이들 있으면 데리고 같이 놀고 그렇게 잘 지냈어요. 근데요, 사람 관계라는 게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좀 다르잖아요. 시자는 시자라고 시누이랑은 절대 친해지기 힘들겠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냥 시댁 사람의 남편보다도 윗사람이니까 긴장하나 보다 생각하면서 노력했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 때는 일부러 더 과한 선물 챙겨가고 가끔 귀한 음식 받으면 나눠주고 가족들 모이면 신우 아이들 챙겨주는 척이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괜히 밉게 보는 게 아니라요. 신우인의 아이들도 귀엽고
심해부님도 성격 호탕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참 신우이는 저랑 성격이 너무 안 맞았어요. 신우이가 어려운 게요. 그냥 제가 시자라서 불편하다고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딱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딱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던 일이 있는데 이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이 사람하고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났거든요. 사실 저는 결혼하고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첫째 낳고도 원래는 복직해서 다시 일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고요. 그런데 육아휴직이 끝나갈 무렵에 이게 참 둘째를 가지게 된 거예요. 솔직히 너무 민망했어요. 쉬고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휴직 쓰겠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도 속이고 다닐 순 없잖아요. 양심이 찔리니까 결국 회사에 솔직히 말을 했죠. 팀장님, 제가 사실 둘째를 가지게 됐어요. 아, 그래요? 일단 축하드려요. 그럼 복직하고 얼마 안 돼서 또 휴직을 내야 하는 건데. 인원 보충도 그렇고 좀 힘들 것 같긴 하네요. 솔직히 들으면 알잖아요.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투나 분위기가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머쓱하게 웃고 있었지만 속으론 이거 나갈 준비 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집에 와서 남편한테 털어놨어요. 여보, 예상은 했지만 회사에서 난감해하더라. 사실상 나가라는 분위기야. 진짜 너무하다. 아니, 다 사람 살자고 하는 일인데 눈치 주면 누가 육아휴직을 쓰겠어? 아유, 신고할 수도 없고. 그래도 우리 첫째 가졌을 때 엄청 잘 챙겨주셨잖아. 사적으로도 몇 번 선물 주시고. 그래서 나도 더 싫은 소리 하기가 그러네. 여보, 있잖아.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던 거였는데 그냥 그만두고 육아만 하면 어때? 당신 몸조리도 해야 하고 애들도 커갈수록 엄마 손길 필요할 텐데 이참에 잘 된 거 아니야? 한 명도 아니고 둘이잖아. 그런데 남편 말대로 한 명도 아니고 둘인데 남편 혼자 벌어서 내 식구 감당 가능할까 싶더라고요. 남편도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저한테 쉽게 말 꺼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았는지 남편이 너무 담담하게 말해서 저도 그 순간 마음이 혹하긴 했어요. 그래, 몸도 예전 같지 않을 텐데 애들 보려면 집중해야겠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회사 갔다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매형한테 이야기했거든. 그랬더니 월급 조금이라도 올려준다 했어. 너무 걱정하지 말래. 정말? 그렇게까지? 우리 상황 보고 배려해 주신 거지. 저는 그 말 듣고 진짜로 고마웠어요. 금액이 크든 작든 마음 써준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신우이네 집에 가는 날 감사 인사드리려고 일부러 과일 바구니를 사갔어요. 남편한테도 미리 말해서요. 여보, 내가 신혼에 가서 감사 인사 한번 드리려고 백화점에서 과일 바구니 좋은 거를 하나 샀어. 괜찮지? 망고도 들어가서 서은이도 좋아할 것 같아. 그래 여보, 역시 당신이 그런 거 잘 챙긴다니까. 잘했어. 그러고 뿌듯한 마음으로 신우이 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죠. 형님, 저희가 이번에 큰 도움 받았어요. 저도 덕분에 마음 편하게 사직서 내고 온 참이에요. 이건 제가 오는 길에 백화점에서 제일 좋고 실한 걸로 골라왔어요. 근데 신우이가 그걸 듣자마자 과일 바구니를 성의 없이 뒤적거리다가 저를 딱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올케, 선물이 너무 센스 없는 거 아니야? 네? 적어도 명품 브랜드에서 스카프 정도는 사와야지. 참. 그걸요. 혼잣말처럼 툭 내뱉는데 제가 듣기 딱 좋게 들리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명품 스카프 그게 몇십만 원인데 아니 신우이가 지금 우리 집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둘째까지 가진 상황이니까 앞으로 병원비 나가야 하죠. 조리원 가야 하죠. 첫째, 둘째 용품비는 또 따로죠. 남편 월급 하나로 유지되는 집인데 명품을 어떻게 사와요. 지금 우리가 나갈 돈이 까마득해서 걱정이니까 월급 올려준 거면서 그 월급 뜯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 인상이라고 해봤자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50만 원, 100만 원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럼 연봉으로 따지면 고작 240만 원 오른 거잖아요. 남편이 몇 년 동안 연봉 인상도 없이 일했던 걸 생각하면 사실 되게 작은 금액이란 말이죠. 이제 당연히 올려줘야 할 때인데 좋은 구실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부분은 싹 무시하고 진짜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스카프 정도는 사와야지라는 말이 나오니까 어이가 없는 걸 넘어서 열이 확 올랐어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 할 수 있었을까요? 감사 인사하러 왔던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솔직히 저 같아도 월급 다시 뺏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최대한 웃으면서 말했죠. 형님, 제가 센스가 부족했네요. 죄송해요. 그러고 바로 집에 돌아왔어요. 화가 나고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냥 남편한테는 말 안 했어요. 남편이 저도 잘 챙겨주긴 하지만 시댁 식구들을 끔찍히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사이에서 난감해하는 거 말고는 못할 텐데 괜히 불화 만들기 싫어서 선물 잘 전달해주고 왔다고만 했어요. 근데 이런 건 제가 조용히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꼭 시비 걸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딱 시누이가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어느 날 시댁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밥만 먹고 조용히 빠져나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대뜸 이러는 겁니다. 있잖아, 우리 울키가 진짜 짠순이더라. 아끼고 사는 것도 좋은데 쓸 때는 좀 써야지. 네? 저요? 제가 무슨 말 했었나요? 아니, 올케, 그걸 까먹었어? 다들 들어봐. 올케가 회사 그만둔다고 그래서 서원 아빠가 종훈이 월급 올려줬단 말이야. 근데 올케가 고맙다고 선물이라면서 고작 싸구려 과일 바구니 하나 사왔더라니까. 진짜 저는 그냥 헛웃음이 자동으로 나왔어요. 자기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었다 쳐도 자기 편 만들겠다고 그걸 이렇게 시댁 식구들 앞에서 까내리는 게 말이 되나요? 말 그대로 저는 성의를 보인 건데 말이에요. 근데요,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바로 이어졌어요. 시댁바락이라고 했던 우리 남편이 갑자기 제 편을 드는 거예요. 누나, 그 과일 싸구려 아니야. 백화점에서 산 거야. 조카들도 먹으라고 일부러 비싼 망고까지 들어간 걸로 사간 건데 왜 그렇게 말해?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요. 그냥 조용히 여보 이랬다니까요. 진짜 눈물 나게 고마웠어요. 평소 같으면 누나 말에 먼저 맞장구 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 편에 딱 서주더라고요. 그 자체로 감동이었어요. 문제는 신우이죠. 남편이 자기 편 안 들자마자 표정이 싹 굳어요. 그러더니 완전 당황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애들은 과일 잘 안 먹어. 근데 그 타이밍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요. 6살 조카인 서은이가 아주 천사 같은 얼굴로 이러는 거예요. 승모, 그때 과일 맛있었어요. 근데 또 조카는 순수하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순간 분위기가 아주 그냥 다 말해줬죠.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 사람하고는 절대 친하게 못 지내겠다고요. 여러분도 이제 제 마음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신우이랑 좀 거리 두고 사니까 심적으로는 좀 편해졌는데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네요. 그때가 둘째 낳고 나서 정신없이 애들 보던 시기였어요. 진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안 나는 시기. 제가 믿었던 심해부님까지도 저한테 조금씩 실망을 안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주말만 되면 또 신나서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매형이랑 축구 좀 갔다 올게. 저는 정말 이를 악달하게 깨물었어요. 속으로 진짜? 또? 또? 이러는 거죠. 제가 평일 내내 애들 데리고 집에서 머리 산발된 아기 마냥 뛰어다니는데 주말 정도는 같이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은 매번 저 말만 남기고 나가는 거예요. 말은 또 뭘 그렇게 예쁘게 하고 나가는지 일찍 온다고 하고 나갔으면서 햇빛이 저물 때 들어오고 있고요. 이게 계속되니까 눈치 없는 심해부님도 밉더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아주버님이 일단 남편 상사잖아요. 상사가 부르면 남편은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남편한테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자연스럽게 독방 육아 모드로 고정되는 거죠.
또 그런데 그렇게 놀고 오면 심해부님이 남편한테 생선이나 고기 같은 걸 가끔 들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또 성격이 그리 삐뚤진 않아서 그래 이런 게 가족 간 정이겠지 싶은 마음으로 저도 풀어버리는 거죠. 챙겨주는 건 또 고맙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뭐 보내줄 땐 웃으면서 보내주자. 나도 얻어먹는 게 있는데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렇게 시간 지나고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아주버님네 유통업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지요. 원래는 자기네 과수원 물건만 주력으로 하던 회사였는데 다른 농가들이랑 계약도 늘어나고 물량도 빵빵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직원도 원래 심해부, 남편, 그리고 시누이가 가끔씩 도와줘서 3명이 전부였는데 어느새 9명으로 확 뛰었어요. 남편도 당연히 일이 늘어났고요. 그쯤 되니까 저희 애들도 좀 커서 집안일 하기도 수월해졌고 남편 내조나 해야겠다 싶었는데요. 남편이 바빠지니까 사람도 좀 예민해지고 피곤한 티도 나서 애 돌보는 것만큼 힘들더라고요. 시누이도 좀 힘들었는지 저한테까지 볼멘소리를 하대요. 우리 남편은 요즘 집에 붙어 있질 않아. 뭐가 그리 바쁜지 원.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솔직히 실룩실룩 웃는 걸 보니까 그리 싫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돈 많이 벌게 됐으니 좋겠죠. 집은 더 큰 데로 이사해 있고 차도 신형으로 뽑아놓고 아주 표정에서 광채가 났어요. 사실 우리 남편도 그 사이에 월급 많이 올랐어요. 아주버님 회사 잘 되니까 자연스럽게 남편한테도 혜택이 있었겠죠. 애들 키우면서 생활비 걱정은 크게 안 할 정도였으니까 저도 남편한테 잘 해주려고 한 거고요. 근데요, 이걸 아는지 갑질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심해부가? 아니요, 당연히 시누이죠. 시누이가 어느 날은 연락 와서 이러는 거예요. 울케, 아니 우리 집에서 손님 초대해서 대접하기로 했거든. 와서 음식 차리는 것 좀 도와줄래? 근데 제가 싫다고 거절을 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남편이 그 자리에 있어서 저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여보, 저번에 당신이 해줬던 김치찜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당신이 가서 손맛도 좀 자랑하고 누나한테 예쁘게 보이면 우리도 좋은 일 있지 않겠어? 남편까지 이렇게 등을 떠비니까 저는 그걸 또 거절하기 애매하고 결국 그래 이게 내 주 아니겠냐 하고 좋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몇 번 가서 시누이 일을 도와줬네요. 근데 하루는 시누이가 전화를 해서 이러더라고요. 옳게 우리 회사에 중요한 거래처 손님들이 오시기로 했거든. 음식 준비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와서 도와줄 수 있지? 그래서 저는 또 평소처럼 털레털레 갔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시누이가 글쎄 저를 일하는 아줌마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줌마, 이거 너무 맛있게 됐다. 다들 맛있게 드시네? 이것 좀 더 내와줘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아줌마? 지금 나한테 아줌마라고 했어? 이랬죠. 근데 주변에 거래처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분위기 깨기가 애매해서 그냥 묵묵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시누이는 계속 저한테 아줌마, 아줌마 거리면서 와인 더 가져오라느니, 빈 그릇 좀 정리해달라느니, 몇 술은 더 뜨는 거 있죠? 속에서 진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날 행사가 끝나고 저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집에 가기 전에 시누이 붙잡고 말했죠. 형님, 오늘 저한테 하신 말 너무 심하지 않아요? 제가 다른 손님들 계셔서 참았는데 어떻게 저를 일하는 아줌마 취급을 하실 수가 있냐고요. 그러자 시누이가 아주 태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옳게. 오해하지 마. 우리가 좀 잘 사는 티를 내야 거래처도 이 집하고 일하면 잘 되겠구나 하고 믿지 않겠어? 그래야 쫑훈이도 월급 오르고 다 같이 좋은 거잖아. 이해 좀 해.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날은 참아도 참아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식으로 쌓인 스트레스가 참 많았나 봐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으면 몸이 먼저 반응하잖아요. 남편은 하루 종일 일이다 뭐다 바쁘다고 집안일 손긋 하나 안 대죠.
아들 둘은 크면 클수록 넘치는 에너지 때문에 저 혼자는 감당도 안 되고 우리 집 남자들은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건강해져 가는데 저만 혼자 피골이 상접해가는 느낌이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근데 또 애들 보느라 병원 갈 시간조차 없었죠. 남편도 그런 저를 보다가 슬슬 걱정할 정도로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퀭해? 어디 아픈 거 아니지? 당신이 보기에도 그래?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봐. 저는 그냥 이렇게 넘겼어요. 근데 그 후로 아주버님네 회사가 직원도 더 늘리고 사업판이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직원들 건강검진 지원을 해주기로 했대요. 그거 듣고 와서 남편이 저를 또 챙겨주긴 하더라고요. 여보, 건강검진 회사에서 지원해준대. 내가 매형한테 얘기해서 가족 지원도 받아왔어. 당신 검진 한번 받아봐. 평소에나 잘 해주지 싶으면서도 고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내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죠. 받으면서도 집에만 있는데 뭐가 문제겠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다녀왔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직접 내원해서 안내 받으셔야겠다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거로 확인이 돼서요. 수술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원하시라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수술이요? 혹시 뭐 암 같은 건 아니죠? 환자분, 암에도 착한 암이 있고 나쁜 암이 있는데요. 다행히 환자분께서는 초기에 발견하셔서 수술만 빨리 받으시면 금방 완치되실 거예요. 그때의 충격이란 의사 선생님이 말하시는 건 귀에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암이라는 그 단어에 꽂혀서 내가 암이라니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의사쌤은 안심시켜 주려고 그러는지 항암 치료도 전이 가능성이 없어서 몇 회 안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암인데 어떻게 마음이 편해요. 초기라는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내가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니까 또 좋게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의사쌤 말대로 초기에 발견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바로 말했죠. 여보, 결과 나왔는데 나 갑상선 암이래. 수술해야 하고. 뭐? 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심각하대? 그래도 남편이 암이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라니까 저도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불안하고 무섭지만 남편 걱정 많이 안 시키려고 일부러 달래듯이 얘기했어요. 아니,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서 수술만 하면 항암 치료도 몇 번 안 해도 되고 완치 가능성은 높대. 너무 걱정 말어. 근데 수술하면 입원하고 내가 집안일 신경을 못 쓸 것 같으니까 당신이 애들 좀 봐줘. 이 말을 꺼낼 때 저는 남편이 당연히 내가 애들 볼 테니까 당신은 걱정 말고 치료에만 전념해.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아, 그래? 초기라니까 너무 다행이다. 그럼 금방 퇴원하겠네. 여보, 나 요즘 일 진짜 바쁘거든. 애들은 초과에 좀 맡기면 안 돼? 뭐? 당신은 그게 할 말이야? 금방 퇴원할 테니까 처가에 맡기자고? 아니, 뭘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요즘에 암도 감기 같은 거라잖아. 여보, 나도 너무 바빠서 그래. 나도 무리했다가 나까지 잘못되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냐? 그날 밤 정말 크게 싸웠어요. 제가 이 상황이 됐는데도 집안일은 손도 안 대겠다고 하는 그 뻔뻔함도 그렇지만 제 걱정은커녕 지도 언제 암 걸릴지 모른다면서 협박하는 꼬라지가 진짜 이 사람이랑 내가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보였구나 싶었어요. 결국 저는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죠. 엄마가 애들 받아주시면서 너는 나을 생각만 해라 하시는데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수술하고 저는 진짜 조심조심 살았어요. 무리하면 안 된다니까 병원에서 입원한 채로 요양 비슷하게만 지냈죠. 다들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안부도 물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옳게 수술했다며 요양 잘해라. 여기까진 그래도 뭐 형식적이라도 걱정은 해주네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짧게 감사하다고 답장 보냈죠. 근데 바로 또 문자가 왔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 옳기는 우리 남편이 건강검진 해준 덕분에 목숨 건졌네. 그거 보는 순간 혈압이 확 치솟는 거 있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니까. 진짜 마인드 컨트롤 열심히 했습니다. 어찌저찌 회복해서 퇴원하고 애들도 집에 데려왔는데 그 밥에 그나물이라고. 안 그래도 신우 때문에 열받는데 남편 놈도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몸도 덜 회복됐고 괜히 뛰거나 무리하면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남편이 주말이라도 애 좀 봐줘야 맞잖아요. 같이 공원도 나가고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 같은 것도 아들들이랑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애들도 지금 체력이 남아 돌아서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나이인데 근데 남편이라는 인간은요. 제가 퇴원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사회인 축구 좀 다녀올게. 그거 그럼 애들이랑 같이 좀 가면 안 돼? 저번에 보니까 애들도 많이 데려오시던데. 에이, 그거 뒤에서 엄청 말 나와. 그리고 오늘은 시합 있는 날이어서 좀 그래. 나 갔다 온다. 그리고선 언제는 또 회사 사람들이랑 워크숍을 간다느니 등산 모임이 있어서 다녀온다느니 하면서 주말마다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보다 못한 제가 결국 터졌죠. 여보, 나 수술하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이 조금만 도와줄 순 없는 거야? 내가 언제 당신이 뭐 하는 거 막은 적 있어? 그럼 이럴 때라도 제발 노력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 아유, 여보. 지금 그런 생각하는 게 스트레스라니까. 그냥 힘들면 장모님한테 맡기고 좀 쉬면 될 거 가지고 그러냐. 좀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라도 말해보든가. 그날 진짜 개싸움 났어요. 저 그동안 스트레스 안 받겠다고 일부러 큰 소리도 안 냈는데 그날은 오지게 소리 지르고 싸워대서 서로 며칠 동안은 말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글쎄 어느 날은 또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는데 옷을 훌러덩 대충 벗어두고 디비 누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 또 한숨 쉬면서 내팽겨쳐진 셔츠를 집어 들었지요. 근데 셔츠 옷깃에 빨간 립스틱이 묻어 있는 거예요. 진짜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뭔지 그때 알았어요. 근데 술 취한 인간 붙잡아봤자 제대로 말도 못할 것 같아서 다음 날까지 기다렸지요. 그리고선 아침에 바로 따졌다니까요. 이게 뭐야? 옷에 립스틱 묻었는데 설명 좀 해봐. 이게 뭐지? 어제? 그러니까 어제 뭐? 너 딴 여자 만나고 다녀? 네가 제정신이야? 아니야,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절대 아니야. 그냥 접대 자리였어.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룸사롱 같은 데 갔는데, 아이, 근데 진짜 그런 데인 줄 알았으면 안 갔어. 오해하지 마. 뭔 오해? 네가 접대든 아니든 룸사롱에 갔다는 거 아니야. 네가 그러고도 우리 아들들 떳떳하게 볼 수 있어? 네가 총각인 줄 알아? 내가 진짜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본다. 여보, 진정해. 나 진짜 몰랐다니까. 제발 봐주라. 2번 다시 안 갈게. 미안해. 난 진짜 몰랐어. 그때는 제가 멍하고 몸도 약하고 정신도 뒤죽박죽이라 남편이 싹싹 비니까 그냥 2번 다시 안 가겠다라는 약속 받고 넘어가 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수상한 흔적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한번 의심을 하기 시작해서 그런가 그 뒤로 정장 주머니에서 백화점 결제 영수증이 나오지 않나, 제가 가본 적도 없는 카페에서 음료 2잔 결제한 영수증이 나오지 않나,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갑자기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냐 하고 했더니 출장 갔다가 오는 길에 들러서 사 먹은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안 수상하겠냐고요. 제가 왜 남편 놈이 이상하다고 느꼈겠어요? 제가 누구 딸인데요. 평생 계집질만 하다가 집안 말아먹은 그 인간 제 친아버지한테서 다 보고 배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 이 요상한 남편 놈의 꼴이 심상치 않다는 게 딱 촉이 온 거죠. 이거 그냥 넘겼다가 나만 멍청이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절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그래서 남편 놈이 뭘 숨기나 싶어서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은 잠겨 있으니까 직접 못 봤고 제가 뒤져볼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들춰봤죠. 셔츠 주머니, 바지 주머니, 차 안 글로브 박스 다 뒤졌죠. 근데 또 이놈이 어찌나 흔적을 안 남겼는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쁘게 깔끔했어요. 하긴 누가 저 바람 펴요 하고 증거를 숟가락에 떠서 갖다 주겠어요. 평소처럼 멍청하게 굴 줄 알았는데 이럴 땐 또 치밀하더라고요. 이건 내가 뒤질 게 아니고 전문가를 불러야겠구나 싶어서 결국 흥신소에 의뢰를 맡겼어요. 돈이 좀 깨지긴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의뢰하신 건 증거 확보했습니다. 그 말 듣는데 가슴이 쑥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크면서 바람 피는 사람들 절대 이해 못한다고 생각했고 그걸 봐주는 엄마도 답답하다고 많이 생각했었는데 솔직히 그냥 돈은 땅에 버렸다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길 바랐던 것 같아요. 내가 괜히 예민했던 거였구나. 그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진짜였어요. 이놈이 아주 제대로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받아보니까 어디서 만난 어린 것인지 모를 젊은 여자랑 교회 카페에서 다정하게 앉아있는 사진이 수북하게 있는 거예요. 둘이 얼굴 맞대고 웃고 손잡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날 저는 애들 친정에 보내놓고 딱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사진을 확 들이밀었죠. 이게 뭐야? 똑바로 말해. 이 여자 누구야? 남편 표정이 딱 굳더니 하는 말이 진짜 가관이었어요. 너 진짜 소름 돋는다. 지금 내 뒷조사하고 다닌 거야? 뭐? 소름? 지금 누가 할 말을 해? 너 네 입으로 뭐라 그랬어? 바람 아니라며. 근데 이 여자 누구냐고? 그랬더니 더 어이없는 말을 터뜨려요. 요즘 오피스 와이프 하나 있는 게 뭐 어때서? 그냥 정서적인 교감만 놔둔 거야. 뭐 죄지을 짓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래? 정서적 교감? 제가 그 말 듣자마자 어이가 턱 막혀서요. 뭐라고? 정서적 교감? 정서적 교감? 네가 한 짓이 죄가 아니면 대체 뭐가 죄지을 짓이냐? 어?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제 눈 똑바로 안 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 됐어. 듣기 싫어. 나 나갈 테니까 당신 알아서 해. 뭐? 지금 얘기 안 끝났어. 어디 가는데? 당신이 그렇게 바람하고 몰아붙이는데 내가 억울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당신 소원대로 바람 피우러 나가준다 내가. 그러고 진짜 짐 싸서 홀랑 나가는 거 있죠? 그 순간 진짜 얼마나 초라하고 황당하던지 제가 친아버지 때문에 어떤 고생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남편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죠. 이 인간을 내가 남편이라고 부르며 산 세월이 시간 낭비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이 얘기를 신우이한테 제일 먼저 말했거든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도 신우이가 심해부 회사에서 같이 일하니까 혹시 오피스 와이프라는 그 여자를 신우이가 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찾아갔죠. 형님, 저 남편이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사진 좀 봐주세요. 오피스 와이프라는데 형님이 아는 직원인가요? 근데 신우이 대답이 아주 걸작이 없어요. 어머, 이 사람 유리 씨 아니야? 세상에, 올케가 얼마나 못해줬으면 우리 종훈이가 이랬겠니? 그 한마디에 제 눈앞이 아찔한데 진짜 속된 말로 야마가 빡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았던 거 그대로 날렸어요. 아, 그래요? 그럼 형님이 이 모양이라 아주버님도 그러고 다니시는 건가? 뭐? 우리 남편이 뭘 어쨌다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모양? 이 모양? 옳게 말투가 좀 그러네? 저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방에서 사진을 한 장 쓱 꺼내서 신우이 앞에 딱 내밀었어요. 흥신소에서 받은 것들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한 장이었죠. 우리 남편이랑 그 상간녀가 나란히 앉아서 웃고 있는 사진인데 문제는 그 옆에 아주버님이 또 다른 여자랑 껌딱지처럼 붙어서 같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넷이서 아주 히히덕거리며 놀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표정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덤덤하게 말했죠. 뭐긴 뭐예요, 형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회사에 당당하게 오피스 와이프 데리고 다니는 놈이 우리 남편 하나겠어요? 아주버님이랑 같이 등산 다니고 출장 다니고 술 먹고 그러면서 둘이 따로 움직일 리가 있겠냐고요. 그 말에 신우이가 입술을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눈은 벌겋게 충혈되고 손도 바들바들 떨리고. 이 인간이 정말 나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고? 우리 남편도 바람 피우는데요. 둘이 알리바이 맞춰서 같이 바람 피우는 게 뭐 이상해요? 그렇게 제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하자 그 말이 불씨였던 것처럼 신우이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질렀어요. 이건 죽어도 못 참아. 옳게 사진 더 있지? 당장 다 내놔. 내가 아주 아작을 내버릴 거야. 아니 아까는 올케가 얼마나 못해줬으면 그러겠니 이러시더니 지금은 아주버님 멱이라도 따실 기세네요. 왜요? 아주버님도 형님이 제대로 못해줘서 이짓거리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소리를 할 때야. 이 미친 것들이 조강지쳐 냅두고 어린 년들이랑 시시덕거리고 있잖아. 당장 사진 내놔. 예쁘게 얘기해도 줄까 말까인데 이 폐악질을 보니까 정남이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하여간 얄밉게 생겨서 얄밉게 굴어요. 저는 팔짱 딱 끼고 말했어요. 왜요? 형님이 직접 제 입장 되니까 느낌이 다르시죠? 저한테 난리치기 전에 사과부터 하세요. 저는 형님한테 그딴 소리 들으려고 신사한탄했던 거 아니거든요. 신우이가 그제서야 말끝을 질질 끌면서 우물쭈물하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흥분해서 그랬어. 옳게. 그래도 아까 내 말에 동의하지? 이딴 놈들 이대로 둘 거 아니잖아. 이거 다 어떻게 찍은 거야? 처음부터 수상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흥신소 고용해서 찍은 거예요. 남편 놈한테 보여주니까 바로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아주버님은요? 형님한테 안 들켰다고 생각하면 분명 그쪽에서도 단단히 흔적 지우고 있을걸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표정이 싹 달라지는데 어이없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 마. 나도 다 방법이 있어. 그러면서 입꼬리가 싹 올라가는데 그 표정이 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솔직히 조금은 허세 넣은 발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쪽 방으로 쓱 들어가더니 무슨 서류함 같은 걸 꺼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앞에 탁 하고 놓는 거예요. 납작한 봉투가 아니라 두께가 거의 벽돌만한 봉투였어요. 뭔가 느낌이 싸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열었죠. 그랬더니 안에서 영수증 뭉치가 우수수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양이 진짜 한두 장이 아니라 성인 남자 주먹만한 두 다발이었어요. 형님, 이게 다 무슨 영수증이에요? 그 인간이 회사 돈 집 마음대로 써온 영수증들 내가 안 버리고 다 모아뒀거든. 그 말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소름이 싹 돋더라고요. 뭐야? 이 사람 생각보다 더 무섭네 싶었죠. 그래서 물었어요. 이거 설마 이런 거 대비해서 모아두신 거예요? 그럼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코웃음을 치면서 말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내가 원래 애 낳기 전엔 세무서에서 이런저런 잡일 했었어. 창부 개입하고 부가세 신고하고 이런 거. 그래서 서원 아빠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도 내가 회계장부 써주고 세금 처리도 대신 해줬거든. 외주 맡기면 돈 많이 드니까. 그러더니 영수증 한 장 집어들고 힐끗 보여주는데 그게 또 술집 영수증이더라고요. 날짜도 꽤 예전 거. 근데 말이야, 이 인간이 회사 돈으로 개인 비용을 얼마나 써댔는지 처음엔 내가 정리해주면서 뭐 그냥 넘어가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상한 영수증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버리기도 뭐하고 그냥 쌓아둔 거거든. 내가 이런 촉이 있었나 봐. 그리고 아주 입꼬리를 울리며 결정타를 날렸죠. 근데 이거 다 횡령의 증거 아니겠어? 그 순간 진짜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제야 완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회사 돈으로 사적인 지출을 엄청 해댔는데 그걸 그동안은 형님이 깔끔하게 세무 처리해줘서 티가 안 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사도 이만큼 클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싶어요.
형님, 이 정도면 그 인간들 여자 만나는 돈도 다 회사 돈으로 썼겠네요? 다 형님 덕에 회사도 키운 건데.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부려먹어 놓고 그 돈으로 바람을 피웠다고? 난 이거 절대 못 넘어가. 그러니까 옳게 사진 더 있지. 받은 거 다 나한테 보내줘. 내가 아주 착수를 내버릴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폰을 꺼내서 증거 사진을 전부 보냈어요. 줄 때는 통 크게 줘야죠. 이럴 땐 적이 친구로 돌아서는 법이니까요. 적의 적은 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신우이가 이혼하면 손해가 더 클 텐데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그래서 슬쩍 떠봤죠. 근데 형님은 이혼하면 손해 아닌가요? 아주버니 회사에서 월급도 받으시는데. 아유, 걱정 마. 내가 그 인간 사업할 때 돈 좀 넣어서 지분 있거든. 그래서 이혼해도 나을 구멍이 있어. 걱정하지 마, 옳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속으로 와, 이 사람 진짜 무섭다 하고 느꼈어요. 여태까지 무식하게 큰 소리만 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속으로는 다 계산하고 위험한 일도 요령껏 해치우면서 다 챙겨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가 저한테 이혼하려거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엄마 울리고 밖으로만 쏘다니던 아버지의 그 꼬라지를 어릴 때부터 보고 살아서 바람 피운 새끼는 절대로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우이한테 냉큼 도와주십시오 하고 고개 숙였어요.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동안 신우이가 저한테 하도 꼴값을 떨어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싶던 적도 많았는데 이럴 때 보니까 또 이 사람 특유의 불같은 성격이 은근히 든든한 거예요. 적일 때는 짜증나지만 아군이 되면 든든한 딱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리고 남편 놈이 짐 싸서 나갔잖아요. 그리고선 오피스 와이프인지 뭔지한테 딱 붙어서 살고 있었나 봐요. 나가준 게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었죠. 걔가 집에 같이 있었으면 제가 몸을 회복하는 동안에도 스트레스를 더 줬을 텐데 지가 알아서 유리한 증거 하나 더 만들어주고 가준 거예요. 덕분에 이혼도 완전히 제 쪽에 유리하게 흘렀어요. 저랑 신우이가 아주 합을 딱 맞춰서 이혼 소송이랑 위자료, 상간녀 소송, 재산분할까지 걸 수 있는 건 싹 다 걸어버렸죠. 그 과정에서 들어간 변호사 비용은 신우이가 사진 공유받은 값으로 쳐주겠다고 해서 돈 한 푼 안 들어갔고요. 이혼이 이렇게 술술 풀리니까 그동안 쌓였던 한이 진짜 한 겹씩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뒤로는 결국 심해부는 잡혀 들어갔고요. 제 남편 놈도 심해부랑 같이 나란히 입건됐어요. 그동안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써온 내역이 죄다 드러나서 횡령으로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원래 이런 사건이 한두 장 영수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형님이 가지고 있던 그 영수증 더미가 거의 연대기 수준이었으니까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두 인간 얼굴이 어땠을지 눈에 선하더라고요. 결론은 벌금형을 맞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더 크게 맞을 줄 알았어요. 특히 아주버님은 액수가 꽤 됐으니까요. 근데 애매한 정도였는지 집행유예로 풀려나더라고요. 나름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두 인간이 법원 앞에서 얼굴 숙이고 서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좀 묘하게 통쾌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뻔뻔하게 굴었는데요. 그리고 저랑 신우이는 그거 말고도 할 일이 더 있었어요. 상간녀 소송이요. 남편 놈이 짐 싸서 나간 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저희는 바로 그 여자를 상대로 조치를 취했죠. 서류만 보낸 게 아니라 형님이랑 같이 집까지 찾아갔어요. 그때 그 여자가 문 열고 나온 표정이 진짜 가관이었어요. 처음엔 우리가 누군지도 몰라서 어리둥절하더니 상간녀 소송 서류를 딱 내미니까 얼굴색이 싹 변하더라고요. 그때 형님이 한마디 했어요. 그래, 너가 우리 집 쓰레기 애인이라 이거지? 가진 건 젊음밖에 없는 게 아주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네.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눈만 굴리길래 딱 알겠더라고요. 신우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몇 없겠구나 하는 거요. 그리고 위자료 2천씩 받아냈죠. 우리가 따로 부풀린 것도 아니에요. 너무 명백했고
둘이 함께 다닌 사진이랑 영상이 줄줄이 나왔어요. 법원에서 따로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뒤늦게 알게 된 게 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 놈이 그 상간녀한테 해준 것들, 가방, 호텔, 백화점, 여행, 심지어 생활비까지. 저는 그걸 보고 저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지 싶었는데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심해부가 월급을 꽤 많이 올려줬었는데 저한테는 거짓말을 친 거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월급 많이 올랐다며 기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울분이 터지고 그 인간이 더 역겨워진 거 있죠? 이 난리가 나고 나서야 시부모님도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주버님만 욕했대요. 아니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귀하게 대접해줬더니만 집안에 망신을 일으켜주나 하고 열을 올리셨다는데 문제는 그 다음 자기 아들도 같이 엮여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그냥 그대로 뒷목 잡고 쓰러지셨대요. 숨 넘어가는 줄 알았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으니까요. 저희가 살던 집 있죠? 그 집이 시부모님이 얻어준 집이었어요. 결혼 초에 집 문제로 신경 쓰는 제 모습 보고 도와준다고 해주신 집이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놈을 잘못 키웠다. 미안하다.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겠니? 이 집은 네 명의로 해줄 테니까 그래도 가끔씩 우리 손주들 얼굴은 한 번씩 보여주련. 그리고 진짜로 명의 이전을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고맙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 집이 제 앞으로 오니까 현실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건 맞았죠. 그 와중에 남편 놈은 어떻게 됐냐고요? 상간녀 집에서도 쫓겨난 건지 갈 데가 없으니까 시댁에 기어 들어갔대요. 근데 시부모님이 문전박대를 하신 거죠. 쪽팔리게 계집질한 놈을 어떻게 아들로 두겠냐? 저리 썩 꺼지지 못해? 이러면서 소금 뿌렸대요. 그 얘기 듣고 저는 잠깐 정신 차렸나 싶었지만 솔직히 그 집 상황을 생각하면 그 행동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면 시누이가 있잖아요. 돈 있는 딸이요. 그 회사 지분도 있으니 지금 빈털털이 된 아들놈이랑 비교가 되겠어요? 심지어 그동안 시부모님 생활비 챙기고 명절마다 용돈 더 얹어드리고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한 건 시누이였어요. 그러니까 아주버님을 욕하려면 자연스럽게 아들놈도 같이 욕해야 맞는 구조였던 거죠. 돈 있는 딸을 손절할 수 없으니까 팔푼이 아들은 과감하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고맙다는 생각은 안 하려고요. 사람이 처한 위치가 행동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후에 시누이가 저한테 은근슬쩍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둘이 사업 하나 해보면 어때? 나 혼자 하기엔 좀 바쁘고 올케도 애들만 보느라 경단돼서 다른 데 들어가기도 힘들잖아. 지금 목돈 생긴 김에 둘이 같이 뭐 하나 크게 잡아보자. 그 제안 듣고 좀 기쁘긴 했는데요. 근데 저는 숫자나 사업 이런 거에 감각이 진짜 없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말했죠. 형님, 저는 그런 건 젬병이라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취직할래요. 나중에 회사 커지고 직원 필요하면 그때 불러주세요. 결국 저는 집을 팔아서 애들 교육비랑 제 노후 자금 좀 챙겨놓고 친정에 돈을 보태서 평수가 조금 넓은 집으로 옮겼어요. 평소에도 좋아하던 할머니랑 같이 지내니까 애들도 안정되는 것 같고 저도 마음이 편하네요. 그리고 사람 인생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나이 때문에 취직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교육 과정이 있더라고요. 무료로 배울 수 있고 자격증까지 따게 해주고 그걸로 다시 회사 연결까지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로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지금은 연결받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이 엄청 많진 않지만 제가 제 힘으로 일하며 사는 거니까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는 순간조차 예전보다 훨씬 보람차고요. 신우이랑은 이제 가끔 연락해요. 사람 관계라는 게 묘해요. 평생 원수 같던 사람이 어떤 순간엔 동지가 되고 또 상황 지나가면 적당한 거리를 둔 지인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게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랑은 아예 연 끊고 살아서 모르겠네요.
나중에 우리 애들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뵙게 되는 그날 다시 한번 재밌는 근황 듣게 되면 다시 공유하러 와보겠습니다. 통쾌하게 정리한 제 복수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